안녕하세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여의도 머니볼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11월 첫째 주 29%, 둘째 주 30%, 셋째 주 29%, 그리고 넷째 주 30%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간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는 건데요. 앞으로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한 이 상태는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와중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가 진행된 같은 시기에 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1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아예 변동이 없이 34%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만 33%가 나왔는데요.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1%포인트 차이이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격차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의 지지율도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 제1야당이 반사 이익을 누리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정치에서 거의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쥔 날은 8.28 전당대회, 그러니까 8월 28일이었습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무려 77.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제1야당의 당권을 쥐었는데요. 자, 이 대표가 당선되기 직전인 8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갤럽 조사 기준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36%에서 39%를 오갔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직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10월 둘째 주에 잠깐 38%를 기록한 것을 빼고는요, 좀채 35%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8월까지만 하더라도 24% 안팎이던 무당층이 11월 현재,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에는 30%, 11월 넷째 주에는 29%로 한 5% 안팎 오른 게 눈에 띄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추정컨대 민주당에서 이탈한 5%가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간 게 아니라 무당층에 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가장 흔한 해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던가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말 자신의 분신 같은 최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잇따라 구속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이 최근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해석이 안 되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중대한 변수이긴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도 이재명 후보가 도덕적이라고 해서 찍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저작거리에서 내놓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드러나는 바입니다. 저희 여의도 머니볼이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죠. 동아시아 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정책과 후보자 도덕성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가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라는 스페셜 리포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집필자는 제가 이제 종종 언급하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데요. 보고서는 어떤 이슈가 투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실증적인 연구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당시 각 유권자들의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였습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38.9%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이요, 바로 도덕성 논란이었습니다.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 1, 2순위를 합친 비율이 전체 2위가 윤석열 부인 허위 경력 주가 조작 논란으로서 26.4%였습니다. 그리고 3위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슈인 대장동 특혜 의혹이었는데요. 24.2%였습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 도덕성 논란이 이재명 당시 후보보다는 윤석열 당시 후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위는
21.2%로 나타난 이재명 도덕성 논란, 형수 욕설 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재명 후보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10.1%를 받았으니 이 이재명 당시 후보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의 비율 합계가 무려 55.5%에 달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당시 후보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의 합계 비율 41.7%보다도 또렷하게 높은 셈이죠. 자, 유권자들한테요, 무엇을 보고 후보에게 투표를 했나라고 물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자신이 지지한 후보의 어떤 대목이 마음이 들어서 찍었느냐, 이걸 물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이재명 당시 후보를 대통령으로 택한 유권자 중에서도 후보의 도덕성 때문에 그를 택했다고 답한 사람이 겨우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에서는 후보의 도덕성 때문에 찍었다는 사람이 20.2%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들조차 그의 도덕성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다거나 그의 도덕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의 무엇이 좋았을까요?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63.1%가 후보의 능력과 경력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즉, 도덕성은 좀 떨어지지만 능력이 출중하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좋다고 택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찍은 유권자 중에서요, 후보의 소속 정당,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찍었다고 답한 사람도 겨우 5.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라는 점도 별반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대신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경우에는요, 후보의 소속 정당이 좋아서 뽑았다는 사람이 15%를 넘었고요. 후보의 공약이 좋았다고 답한 사람도 14%를 넘었고, 후보의 이념이 좋았다는 사람도 1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심한 상황에서도 도덕성은 좀 떨어지지만 능력이 출중한 이재명의 개인기가 극적으로 발휘된 선거였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역대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린 건 뭐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혹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건 말건 그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야당 당수인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이 유권자의 반감 심리를 자극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에 반영됐다? 여기에는 의문부호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덕성은 사실은 대선 때도 별반 고려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던 그 출중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쥐고 난 뒤에 어떤 아젠다를 던졌는지는 별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여당이 아닌 야당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여당이 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 최다 의석을 가진 야당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다가 역대 최고의 민주당 후보 득표율을 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으니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원내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이재명이 통과시킨 입법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발의한 법안이 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가 이재명과 의회의 이재명이 이재명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자, 알려져 있듯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이 화끈한 추진력을 통해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단체장으로서는 꾸준히 성과를 낸 셈이죠. 근데 지방자치단체와 여의도의 메커니즘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의도는 그 사람이 당대표라고 한들 국회의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당장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무원 조직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한 명의 이제 입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혹은 내가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아무리 당대표라고 한들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혹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회의원이 있다면 찾아가서라도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표에게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시장이나 도지사로서 보였던 집행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 조율한 능력, 이견을 조정하는 능력, 궁극적으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하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통과된 법안이 없다는 데서 드러나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했던 출중한 능력을 아직까지는 대표로서는 보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현재 이재명 대표가 빠진 덫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가로서의 무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행정가로 살아온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은 한 번쯤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지금 뭐 그렇게 정치 수업을 하기에는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현실화한 형국입니다. 당장은 이재명 대표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검찰이 발부받았다는 소식도 알려졌기 때문이지요. 자, 이 법정 공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초고난이도의 숙제, 그러니까 정치가로서 안착하는 이 숙제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완수하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이것을 완수하지 않으면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도 좀 험난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행정가가 아닌 정치가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전국이 또 한번 요동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머니볼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